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의 김경훈 교수입니다. 이번 드림널스 출판사에서 2023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특강을 준비를 했죠. 자, 저는 이제 성인간호학 그 70문제를 이제 담당을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꼼꼼하게 국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많이 긴장되시죠? 그 남은 기간 동안 요 70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긴 실습 시간을 잘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인 이 간호사 국가고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취업을 지금 한 학생들도 있고 아직도 취업에 또 임해야 될 학생들도 있는데 이 간호사 국가고시는 정말 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졸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장 옆에다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1번서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화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이송 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증 완화를 위해 화상 부위에 얼음을 적용한다. 2. 화상 부위를 건조하고 깨끗한 시트로 덮어준다. 3. 호흡기 손상 시 기도 유지를 한다. 4. 화상 부위에 연고 등은 바르지 않는다. 5. 조직 손상 감소를 위해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근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1번이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그 화상시 병원 이송 전 응급처치로 화상 부위에 그 얼음을 적용하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이 있고 또 심한 체액 이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화상 부위에 얼음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의 그 답은 맞는 그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상 부위는 건조하고 아주 깨끗한 시트로 그렇게 덮어서 세균 감염 예방을 하고 통증 완화를 돕도록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호흡기 손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 유지를 하도록 필요시에는 인공호흡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화상 부위에 연고 등은 바르지 않죠. 오히려 그 적절한 그 균이 어떤 균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그 연고의 오인트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고는 바르지 않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조직 손상 감소를 위해서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근다. 이 또한 맞죠. 찬물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뜨거운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면 바로 그 수돗물에 그 흐르는 물에다가 바로 찬물에다가 이렇게 화상 부위를 갖다 대서 열을 식히는 그런 응급처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은 그 일반적으로 많은 아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맞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자, 2번 볼까요? 자, 2번. 다음 중 그 전신 마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신 마취는 중추신경계를 차단 하지만 의식은 상실되지 않는다. 2. 전신 마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체 한 부분의 통증에 대한 감각이 감소한다. 3. 전신 마취는 편안한 상태에서 장시간 수술이 가능하다. 4. 전신 마취는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이 없다. 5. 뇌경막 차단은 전신 마취 방법 중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예. 이걸 우리가 진짜 실전이면은 많은 시간 할애가 안 되죠? 자, 여러분 정답은 네,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신 마취와 국소 마취를 구분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 전신 마취는 사실은 장시간에 이제 수술에 임할 때 우리가 이제 통증을 못 느끼게 또 그런 통증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크죠. 그 환자가 이제 고통에서 이제 수술 부위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시전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기 위한 이제 전신 마취인데 그 나머지는 다 국소 마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는 중추신경계를 차단해서 대부분 의식과 감각과 기억이 모두 상실한 그런 상태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정맥주입, 흡입, 또 밸런스 마취 이런 종류들이 있고 모든 수술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순환기가 억제가 되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고도의 이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서 마취 전문의가 있고 또 마취실에 또 간호사가 근무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국소 마취는 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신체 한 부위에 감각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마취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국소 주입, 신경 차단, 국소 영역 차단, 척수 마취, 뇌경막 차단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국소 마취는 전신 마취에 비해서 이제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의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그 수술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분위기를 심리적 불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의 답은 예, 3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3번 문제 풀어 볼까요? 자, 3. 다음 중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누구인가? 1.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무릎 피부 찰과상. 2. 근육통 가래를 동반한 감기. 3. 37.8도씨의 발열과 설사가 동반된 장염. 4. 보행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폐쇄성 골절. 5.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서 발생한 호흡부전. 예. 뭘까요, 여러분? 예. 답은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트리아제 그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해서 이제 트리아제 그 전문 용어죠.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 의료진이 비판적 사고와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을 해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의 그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이죠. 트리아제.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그 부상의 정도와 질병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응급실 그 전문의가 그 환자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KTAS 이거는 이제 코리안 트리아제 앤드 어큐이티 스케일 이것을 이제 KTAS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 중증도를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보면은, 어, 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5단계로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거기 그 KTAS는 코리안, 트리아즈 앤 어큐이티 스케일에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그래서 그 1단계는 뭐예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일례로 이제 바로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심정지라든지 중증 외상, 또 호흡곤란, 우리 마지막 5번인 거죠. 목에 이제 떡이 걸린 거. 이제 한가위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호흡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또 이제 그 무의식, 무의식인 경우,
바로 또 환자를 이제 살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단계에 해당되고, 자, 두 번째 단계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제 MI 환자라든지, 그치, 심근경색 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뇌출혈, 세레브랄 헤모레지, 그 다음에 이제 뇌경색, 그 다음에 이제 의식장애, 그리고 이제 토열, 또 열이 38도 이상 되는 경우, 그 다음 이제 복통, 그 다음에 이제 두통, 갑작스럽고 심한 그런 통증, 이런 경우가 이제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치료가 필요한 그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 SpO2가 이제 90% 이상의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경한 탈수, 또 중증도의 복통 및 두통이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단계는 뭐냐? 4단계는 그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의 그 가능성을 고려할 때 1 내지 2시간 안에 처치나 어떤 재평가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환자의 경우로 만성 찬란이 일어났다든지, 또 요로 감염 증상, 이비인후과, 그 신장계, 비뇨기과인 경우 요로 감염 증상, 그 다음에 이제 변비, 그 다음에 이제 NRS 점수가 4점 이하의 경한 통증인 경우가 그 4단계에 해당되고요. 자, 5번째 맨 마지막 단계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또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거나 또는 이제 악화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보통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감기 같은 경우 이제 5단계죠. 뭐 시급하게 막 당장 막 응급이 필요한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장염도 지금 나와 있죠. 또 설사도 지금 보기에 나와 있었어요. 예, 설사도 나와 있었죠. 설사 발열이 동반된 장염의 케이스가 지금 보기에 이거 3번에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열상,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 또 어떤 단순한 약 처방, 또 상처 소독,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번 문제,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그 단계는 KTAS, 우리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에서 1단계에 해당되는 그 환자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기에서는 이제 호흡부전 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풀어볼까요? 4번 다음 중 응급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은 10대 1이다. 2. 저혈량성 쇼크 시 잭나이프 체위를 취해준다. 3. 응급환자 분류체계는 GCS 스케일을 이용한다. 4. 저혈량성 쇼크는 혈액이나 체액에 손실이 있을 때 발생한다. 5. 출혈이 있을 때는 상처 바로 아랫부분을 압박하여 동맥 출혈을 감소시킨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보기 하나하나를 볼까요? 1번, 심정지 환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죠. 자, 두 번째 이제 저혈량성 쇼크 시 그 체위는 다리 거상 체위를 취해주는 게 맞죠. 다리를 이제 올려줘야지 이제 혈압이 다시 이제 그 낮아진 혈압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응급환자 분류체계는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 아니죠. 이거는 신경과에서 그 의식 수준을 사정하는 도구잖아요. 이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이것을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저혈량성 쇼크일 때 혈액이나 체액의 손실이 맞죠. 다섯 번째는 이제 출혈이 있을 때는 그 압박하는 부분이 바로 상처 바로 윗부분을 압박을 해서 동맥 출혈을 감소시키는 그런 그 응급간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성인의 그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심정지 확인, 그래서 이제 무반응인지, 무호흡 또는 심정지 호흡, 그것이 있어야 되고, 10초 이내에 확인된 무맥박, 이거는 이제 무맥박인 의료인만 이제 그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지금 가슴 압박, 컴프레션, 그 다음 기도 유지, 에어웨이 유지,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요 순서대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어 있고, 가슴 압박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그리고 가슴 압박 깊이는 최소 이제 그 성인인 경우 5cm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 그 사이에는 가슴 이완을, 완전한 가슴 이완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전문기도 그 인공 가슴 압박과 인공 호흡 비율이 전문기도 확보 이전하고 이후가 차이가 있죠. 그 전문기도 확보 이전은 30대 2고 가슴 압박 대 인공 호흡 비율이, 그러나 전문기도 확보 이후에는 이제 그 가슴 압박과 상관없이 6 내지 8초마다 인공호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투베르클린 검사 반응,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장기 이식 관련 거부 반응이 해당되는 과민 반응 유형은, 자, 1번 일형 아나필락시스성 즉시형 과민 반응, 2번 일형 세포 매개성 지연형 과민 반응, 3번 E형 세포 용해성 세포 독성 과민 반응, 자, 4번 3형 면역 복합성 과민 반응, 자, 5번 4형 세포 매개성 지연형 과민 반응.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형 과민 반응은 세포 매개성 지연형 과민 반응으로 이제 투베르쿨린 그 검사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 그 다음에 장기 이식 관련 거부 반응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이제 면역 이상에 해당되는 그 문제고요. 이거는 또 암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형의 그 아나필락시스 즉시형 과민 반응은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아나필락시스형 쇼, 그리고 이제 그 항생제를 그 AST 안 하고 투여하는 경우가 이런 반응으로 이제 중환자실까지 실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AST 하는 거, 우리 간호사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알레르기, 그 건초열, 건초열도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경우 해당되고요.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이런 환자들이 이제 1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형인 경우는 세포 그 용해성, 세포 독성 과민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G, 그 다음에 이제 M, 이것이 이제 그 부착이 되고 고체 활성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이거는 ABO, 그 혈액형 부적합, 그 다음에 또 약물로 인한 어떤 용혈성 반응, 또 자가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이런 질환들이 여기에 2형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형 면역 복합성 과민 반응은 이뮤노글로불린 M하고 그 G 항체에 의해서 그 나타나는 반응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국소적 조직 괴사라든지 혈청병, 그 다음에 루푸스, 정신 혼판성 루푸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사구체 신염이 3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5번 문제에서는 이제 4형에 해당되는 세포 매개성 지연형 과민 반응,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6번 다음 질환 중 전염 경로가 다른 것은 1. 디프테리아, 2. 성홍열, 3. 인플루엔자, 4. B형 간염, 5. 백일해. 예, 4번이죠, 여러분. 정답은 추가 설명하면요. 공기 감염은 자, 홍역, 그쵸? 결핵, 수두 이런 질환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말 감염은 지금 보기에도 나왔지만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이제 성홍열,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 지금 보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일해, 대부분 지금 3개 보기가 나온 게 비말 감염에 해당되죠. 그 외에도 인두염, 그리고 이제 폐렴, 내막염, 이하선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말 감염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접촉 감염,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그 나머지 균들, 많은 균들, MRSA, 뭐 VRE, 옴, 로타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제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뭐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그 대장균, 그다음에 대장군, 그 대장균 감염증, 그다음에 파라티푸스, 뭐 C 디피클, 톡신 뭐 이런 것들이 접촉 감염에 해당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B형 간염인 경우는 혈액에 의해서, 그쵸? 혈액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IV 놓을 때 항상 간호사는 주의를 하고, B형 간염인 환자한테 잘못해서 이제 주사바늘 자기를 찌를 수 있잖아요. 놓다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로 우리가 보고를 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죠. 그래서 B형 간염, 그 다음에 이제 C형 간염, 그리고 이제 매독,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인 경우가 혈액 감염에 해당돼요. 자, 그 교수님이 이제 추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비드-19 코로나는 무슨 감염일까요? 예, 비말 감염에 해당되죠. 뭐 여러분들 뭐 코비드-19는 지금까지도 계속 유행이 되는 질환이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도 혹시라도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2019년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이제 호흡기 감염 질환이고, 비말이 어디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을 침투해서 그렇게 전염을 시키는 그런 질환인 거죠. 2019년도 12월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부터 그렇게 전파가 된 그 질환이고요. 지금은 현재 법정 전염병으로 이제 제2급 전염병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데요. 그러면 코비드 환자가 발견이 됐어요. 이 환자는 격리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역격리를 시켜야 되나요? 네, 격리를 시켜야 되죠. 예. 그 전파 위험이 있는 환자를 다른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격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대로 역격리는 뭔가요? 이제 면역이 저하된 환자인 경우, 특히 이제 ANC, 어, 그, 그, 절대 그죠? 뉴트로필 카운트가 500 이하일 때, 면역이 저하된 환자를 외부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바로 역격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또한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노인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한다. 2. 물건을 바로 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어 놓는다. 3. 침대 높이는 낮게 조절한다. 4. 침대 이용 시 항상 난간을 올리도록 한다. 5. 보행 보조기 사용을 지양한다.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2번이 해당되겠죠? 자, 보면은 그 노인 환자인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타일을 깔아 놓는 거, 설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주변에 이제 미끄럽지 않게 하고, 또 주변에 어떤 것들이 거느적거려 갖고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물건을 오히려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널어 놓는다고 하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변기나 욕조 주위에 손잡이를 설치를 해서 노인이 그것을 짚고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그 욕조의 바닥에 잘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고요. 바닥과 벽지는 이제 다른 색상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뇨제를 복용할 때는 낮 시간에 투여를 해서 밤에 화장실을 가서 미끄러지거나 다치거나 어두운데 또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다치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양을 하는 요 말이 조금 교수님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필요에 의해서는 낙상 예방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 못 걸은 경우에 이제 보행 보조기라든지 목발이라든지 지팡이 등
이런 보행 보조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그 보행 보조기의 그 끝이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어, 그, 망가지지 않고 온전한지를 항상 사용하기 전에 우리 간호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8번. 다음 중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것은 1번 아세타미노펜, 여러분들 다 아는 약이잖아요. 2번 몰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데인, 네 번째 펜타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리디핀. 자, 뭘까요, 여러분? AAP. 그쵸? 1번. 1번이 정답이죠. 이것은 마약이 아니죠. 나머지는 다 마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는 척수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그 방출을 차단해서 통증 완화를 돕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첼링 이펙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용량을 증가할수록 진통 효과가 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데인, 몰핀, 펜타닐, 메페리딘, 데메롤 이런 약들이 다 마약성에 해당이 되고 지금 1번 같이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또 아스피린이라든지 NSAIDs 이런 건 이제 안티 인플라마토리 드럭, 논스테로이드 안티 인플라마토리 드럭 그런 이제 항염증 치료제 이런 것들은 비마약성 진통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맞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통증과 관련해서 마약성 약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8번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통증 사정 도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PQRST, 그래서 이제 P는 이제 포지션, 통증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이 아픈지, 그거는 이제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또 심톰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 퀄리티, 통증의 특성은 어떤가, R, 릴리프 또는 어그리베이션, 그래서 이거는 통증 영향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제 S, 시베리티, 이거는 통증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이제 T, 타이밍인 거죠. 통증의 시작과 또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PQRST가 이제 통증 사정 도구 아주 사정할 때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통증 측정 도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간호사들이 쉽게 사용하는 게 NRS, Numeric Rating Scale이어서 숫자로 1부터 10까지 그 숫자를 놨을 때 0부터죠. 0. 통증이 없을 때가 제로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경우가 최대로 이제 아플 때인데, 찡그리면서 아플 때인데, 그 정도를 환자한테 설명해주고 어느 정도가 숫자에 통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인 대상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아동이라든지 노인인 경우에는 이제 난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노인성 난청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장애로 귀가 안 들리는 경우, 또 어린이인 경우에 소통이 잘 안 되죠. 나이 어린 아동인 경우는 그럴 때 이제 얼굴 통증 척도가 있죠. 페이스, FACES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동간호학 교재에서도 잘 나와 있고, 또 성인간호학 교재에서도 이제 통증 도구의 챕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스, 이거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시각 아날로그 척도, 그래서 이제 눈금자처럼 생겨서 통증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이제 눈금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FLACC, 그래서 페이스, 레그스, 액티비티, 크라이, 컨솔라빌리티. 이건 이제 3세 이하 대상자, 아동이나 또는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에 이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통증 도구도 여러분들 간략하게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교과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우리가 그러면 풀어볼까요? 자, 9번. 다음 중 호스피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의사의 동의나 의뢰가 있는 경우. 3. 환자나 가족이 질환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결정한 경우. 4. 의사로부터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 5. 암으로 진단받은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거는 정말 그 호스피스 대상자, 그 완화의료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물어보는 그 문제네요. 자, 답은 3번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호스피스 그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4년 정도 제가 근무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스피스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임종 환자, 임종 환자를 위해서 이제 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그 간호를 토탈리 제공하는 돌봄의 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호스피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그 CPR을 안 하죠. 심폐소생술을 안 해요. 그래서 DNR, 에 동의를 한 그 환자잖아요. Do not resuscitation. 그래서 이제 나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거에 동의를 한다라는 그 서약서를 다 받고 들어오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암으로 진단받은 후 이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제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또 의사 선생님의 동의나 의뢰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환자나 가족이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제 비치료적인 간호를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경우죠. 대부분 이제 암 환자분들이 입원을 호스피스 그 기관에 입원을 하시고 이제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입원을 하시죠. 그리고 의사로부터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죠. 그리고 암으로 진단받은 후 더 이상의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가 이제 그 호스피스 대상자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우측 복부에 위치한 장기가 아닌 것은, 자, 1번 간, 2번 췌장, 3 충수돌기, 4 우측 난소, 5 십이지장. 자, 여러분 무엇일까요? 답은 네, 2번입니다. 예, 이거는 해부학 구조와 기능에 해당되는 그 문제인데요. 특히 저기 그 소화기 쪽이죠. 위장계 쪽에 그 문제인데 이거는 2번이 이제 췌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리버, 간, 리버는 이제 우상복부에 RUQ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좌측에 있죠. 그래서 우상복부 LUQ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수돌기는 어디 있습니까? 충수돌기는 이제 그 맹장과 관련된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또한 우측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측 난소는 친절하게도 우측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합 복부에 해당이 돼요. RLQ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십이지장, 십이지장은 그 충수돌기와 가까이 있는 그 장기에 해당돼서 또 우측에 해당되는 그 장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십이지장 우상복부, 십이지장은 우상복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은 좌측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장기가 우측에 해당되는 장기가 아닌 것은 췌장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고, 제가 벌써 이제 10문제 풀었는데 30분이 넘어갔네요. 여러분들 잠시 휴식 시간을 취하고 또 11번 문제를 풀어보는 그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